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어제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이사 대책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벌써 25번째 대책이 나왔는데요. LH 주도로 재건축,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면제한다. LH 공기업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4만 가구. 중요한 거는요. 용지 확보입니다. 그때까지. 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의 신도시급 공공택지도 지정. 올해 상반기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사법부 치욕의 날, 어제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결국은 거짓말한 셈이 됐습니다. 거짓 해명 파문이죠. 그리고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두 가지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전날 면담에서 탄핵 언급 없었다고 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나 임성근 판사가 사표 제출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죠. 그리고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국회 상황도 여기 설명돼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전화 통화를 했죠. 포괄적 대북 정책 조속히 마련하자.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두 정상 첫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전화 통화 왜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가운데 기사가 있어요. 화상 수업 시대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화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줌맘 스트레스다. 줌 화상 프로그램이죠. 도구인데요.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옆에서 어머니들이 지켜보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좀 굉장히 의식을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다. 내용 보면요. 집에서 수업 보며 우리 아이는 왜 발표 안 시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특정 학생만 편애하시나요? 학교 측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의 금요일 멤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고요. 최직영 변호사 세 번째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오늘 주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첫 번째는 거짓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 거짓 해명이 됐습니다. 그 얘기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승부수. 이 키워드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이 마지막 승부수를 내놨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영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철벽 방어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첫날이 있었거든요. 정세균 국무총리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는데 철벽 방어를 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31년 만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심을 통해서요.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사법부와 관련된 겁니다.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파문. 그리고 어제 국회에 있었던 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입니다. 자, 몇 가지 기사 보겠습니다. 탄핵 얘기 안 했다더니, 그렇죠. 원래 해명은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아닌 걸로 드러났죠. 그러자 기억이 불분명했다. 송구하다. 말 바꾼 대법원장.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손상이 간 겁니다. 자, 임성근 판사 측이 녹음 내용, 그리고 녹취록 공개가 됐죠. 언론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좀 소개가 돼 있는데 탄핵 저렇게 설치는데 이런 부분들요. 정치권과 관련해서 설친다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작년 상황입니다. 사표 수리하면 비난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사과했지만 사법부 신뢰 훼손 비판이 커졌다. 그리고 판사들은 사법수장이 정치에 휘둘린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표로 발언 내용이 자세히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해명 내용까지요. 근데 이게 글로 돼 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로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김부장 경우는 이제 무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해결한 게 그거 있습니다. 그렇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하게. 왜냐면 참 수립은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 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임성근 판사를 만나서 면담했을 때 혹시 탄핵과 관련된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해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해명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송구하다. 사과를 한 셈입니다. 김근학 교수님. 네. 불분명한 기억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일단 이 해명은 납득이 좀 되세요? 납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의 키워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사법농단에 따른 판사 탄핵, 초유의 판사 탄핵이 키워드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 그 이슈가 계속 그렇죠. 왔었죠. 그런데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키워드가 되는 이 상황. 이게 가장 최근 이슈가 되면서 이게 그렇죠. 또 파문이 일고 있는 예, 참담하고 예. 이게 사법부의 어떤 민낯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 재판부 개입에 관련해서 지금 임 부장판사가 지금 탄핵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예. 대법원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더 얘기했어야죠. 당신이 이런 일종의 이제 행정부의 어떤 요구를 받고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을 해서 사실상 사법부의 어떤 위신과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 사표 못 받아들인다. 차라리 탄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녹취가 됐다 그러면 예. 이거는 아주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치적 상황이니 뭐니 사실은 대법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워딩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뭔가 정치권의 상을 되게 굉장히 그렇죠. 의식하는 듯한 상권 분립이라든가 분위기가 이런 있었어요. 문제까지 다 이제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진다. 예. 저는 지금 또 다른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녹취까지 가는 이 장면은 더 비참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따로 건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의 시작점이 돼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 이런 모습
자체가 그렇죠. 나타난 것부터 뭔가 지금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부, 입법부는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사법부에 관해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것인데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는 사법개혁의 시작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대법원장 거취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저는 생각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법부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이 나오고 신뢰가 서로 간에 땅에 떨어지고 뭐 이런 장면이라 그러면 예. 저는 진짜 대법원장이 큰 결심을 해야 된다. 큰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할 사법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면모 이걸 만드는데 자신의 어떤 희생이 또 희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거짓이라는 큰 충격을 전 국민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책임을 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법부와 관련해서 앞서서도 두 가지 큰일이 있었습니다. 이 해명, 거짓 해명 논란,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입니다. 관련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에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야당, 김명수, 탄핵 거래다.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 말라. 뭐 이렇게 엄청난 맹비난이죠, 지금요. 사법부에 대해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뭐 판사 길들이기 침묵 일관했다. 판사를 정치 제물로 바쳤다. 뭐 이런 야당에서 나오는 저 비판이고요. 여당에서는요. 이 녹음 파일 그리고 녹취록이 공개된 자체를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죠. 불법 도청 이런 표현이 나와요. 파렴치한 거다. 그리고 이거를 녹음을 해서 공개한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김명수 의중을 이해하려고 몰래 녹음했다는 임성근 판사. 어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그 당사자가 됐죠. 대상자가 됐는데 사표 수리 안 되자 독대 대화 내용 녹음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탄핵안 가결돼서 납득 안 된다 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시각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요.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여야의 반응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굴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따라 선배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게 불법 심부름 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분한테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자,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된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입니다. 면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탄핵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정치권 약간 의식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말들을 했어요. 대법원장은 왜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최근에 해명에서는 왜 그런 얘기, 탄핵과 관련된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 해명을 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당과 국민 사이에서 헤매고 계신다. 어떤 사이에서 지금 이런 헤매고 표현을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 그 탄핵 얘기를 그 임 판사 만나가지고 계속 했을 때는 예. 잔뜩 여당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 내에서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말은 뭐 정치권이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국회 하지만 실제로는 야당 쪽에서 뭐 탄핵 얘기는 안 했잖아요. 임 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 의식 잔뜩 그때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탄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그죠? 대화, 짧은 대화 예.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의식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여당으로부터 비판받는 거를 자기는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그때는 강했던 거고. 자, 그런데 탄핵 얘기를 안 했다라고 사실 국민들한테 이제 거짓 해명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또 이제 사법부 수장으로서 여당 눈치 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비난이 또 이제 두려웠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의식을 양쪽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부터도 비난받지 않고 저쪽으로부터도 비난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결국은 거짓말 곱하기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원래 생각했던 건 안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얘기를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거로 드러난 거 그거 거짓말 하나.
거기에 더해서 기억이 불분명해서 예. 이것도 또 다른 거짓말이다. 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억이 불분명할 리가 없잖아요. 예, 본인이 그 얘기할 때 이거 녹취록에 다 나오지만 탄핵 얘기를 그렇게 거듭해서 할 정도로 의식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내리 속에 각인이 딱 돼 있었던 근데 거죠.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증명할 방법은 또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증명할 방법은 없으나 예. 논리적으로 이건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시고 예. 국민들 상대로 사실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음.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 분 게다가 여당 눈치를 잔뜩 보는 이런 사법부 수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예.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굉장히 좀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법원장 관련해서 향후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뭐 탄핵 소추안을 또 발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탄핵을 해야 될 것은 임성근 부장이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약간 낮은 수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탄핵까지는 가지 않다 하더라도 예.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라는 사퇴 얘기를 하고 요구도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율사들 출신 중에는 예. 이게 국회에다가 해명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른바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라는 거는 지난해 5월에 면담 당시에 뭐 탄핵과 관련된 두 무슨 가지 얘기를 했는가? 사표 제출한다고 했는 사실이 없다는 점. 나아가 그와 관련해서 탄핵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실질적으로 김도읍 의원이 요청했는 거에 대해서 문서까지 만들어서 앞서 했던 해명과 같은 내용을 국회에 그렇죠. 제출했다는 국회까지 거군요.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허위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러면은 사실과 다르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형사적으로 고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놔둬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율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형사적으로 고소해야 된다. 나아가서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예. 오늘 주요 일간지의 이 사설에 보면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와 같은 목소리가 단순히 그 야당 쪽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미국 연방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저스티스예요, 그냥. 예, 여자 대법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스터 저스티스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로서 정의인 겁니다. 정의가 불의와 거짓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국민에게 다두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건 예. 정의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탄핵이라든가 사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나 더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 지금 공개된 녹음 파일, 그리고 녹취록 내용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여기 기사에도 표시가 있습니다. 불법 도청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을 때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거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아무런 불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것이 없습니까, 문제가 그거는? 될 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통신비밀은 자기가 아닌 제3자끼리 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거나 그럼 남의 그래서 대화를 녹음했을 때 문제가 그렇죠. 되는 그런데 거군요. 둘 사이에서는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어떤 법률적인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대법원장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할 수 있냐라는 도덕적, 고의적인 어떤 비난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오늘 제가 직전에 봤더니만 한 일간지에서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그 인터뷰했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왜 녹음을 했냐 했더니만 예. 본인이 가서 그 어떤 본인의 얘기를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그 녹음을 했다라고 오늘 지금 기사에 뭔가 좀 나오는 것 확실하게 같은데요. 자기가 이해하기 위해서 녹음을 예, 그렇게 했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 안 되지만 도의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하기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원 교수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공개까지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을 중심으로 또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여당의 비난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어도 사실 도의적인 비난할 수 있는 부분에 플러스를 해서 이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임 부장 판사도. 왜냐하면 이 대화록을 공개를 할 때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촉발된 거는 사실이지만 예. 두 분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다라고 유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공개했다는 부분은 공개된 부분이 맞습니다. 많은 대화 중에서 너무 일부분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선택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이네요. 그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에 대해서 자신도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대법원장의 의중만 밝히는 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분 임성근 부장판사 자신의 의중도 같이 밝혀지는 게 오히려 정치적 목적이 없는 그런 발언이나 공개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해서는 예. 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그 위헌 소지에 대한 탄핵, 요 의의와 취지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걸 교수님 추가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임 예. 부장 판사가 본인이 탄핵을 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먼저 쓰고 그런 어떤 치욕적 장면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를 안 해줄 것을 알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받아주진 않았죠. 그렇죠. 그거를. 아니 결과적으로 저는 사표 수리 안 해줄 것을 알고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청이 아니라 지금 이를 녹취를 할 때는 예. 사실은 굉장히 의도성이 강하거든요. 계획된 것이 아니면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가 얘기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지만 예. 대법원장하고 얘기하면서 녹취한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대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네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체를 대통령하고 얘기하는데 녹취한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뭐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기억을 돕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이 과정이 사표 수리를 안 해줄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했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장면. 왜냐하면 뭐 실제로 자신의 어떤 기억을 위해 했다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지금 왜 그걸 공개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잠깐만요. 예. 또 이종우 평론가도 하신 말씀 30초씩 드릴게요. 예.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 녹취록이 공개가 안 됐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진실 공방으로 갔겠죠. 아니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분명히 나 탄핵 관련해서 언급이 안 했다라고 할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탄핵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보도한 언론사들은 다 가짜 뉴스를 생산한 매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국민들은 진실을 영원히 모른 채 넘어갔을 수 있다. 이게 과연 온당한 상황이었을까?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주인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4월 달에 이미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수리를 안 해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서 원구성이 되기 전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예. 그때는 원구성도 안 됐기 때문에 탄핵 얘기도 이탄입 당선자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 논의도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성근 부장한테 지금 대법원장이 탄핵이란 것을 6번이나 얘기하고 국회란 것을 거의 10번 이상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 맥락을 충분히 정치적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 듣고 보니까요. 이게 항상 어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은 어떤 증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증거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는 쪽과 이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왜 나왔어요? 라고 집중하는 쪽이 나옵니다. 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요. 과거에도 많이 봤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죠. 먼저 그 장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8표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서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권이 출석 탄핵 사법자가 규탄한다! 3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습니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입니다. 뭐 저런 공방이 오갔지만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겁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임판사 임기 만료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 탄핵안 전원재판부십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전망을 해요. 어떤 이유입니까? 소의 이익이 없으면은 각하한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각하라는 거는 이거를 뭐 따져볼 그 그렇죠. 여지가 없다.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라는 것인데 지금 헌법에 보면은 탄핵은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판사가 헌법과 관련해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에 국회가 소추하고 헌재가 어떤 탄핵을 한다는 건데 예. 현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파면한다 이거죠. 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면하려고 하면 현직이어야죠. 이미 퇴직했으면 파면이 안 된다는 돼버리면 거네. 대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 없어서 각하한다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28일 시간도 촉박할 뿐만 아니고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릅니다. 그럼 직접 나가가지고 변론도 하고 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예. 하면은 그것이 언제 심리가 되겠습니까? 김구락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기 만료가 2월 말이에요. 이달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각하,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해서 각하된다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전망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소추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걸 왜 지금까지 미룬 건가요? 사실은 임판사의 그 1심이 예. 작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미 많이 한참 전에 그렇죠.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탄핵을 실시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저는 너무 늦었다는 감이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너무 늦게 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은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경계로 삼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탄핵으로 가는 것보다는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부의 어떤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 재판부 개입에 관련해서 더 이상은 이제 판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을 한번 활용해 본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 아닌가 이렇게. 자, 이중근 평론가도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네. 저는 이번 탄핵이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잘 계산된 시기에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 하면 이번 이 탄핵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효과는 뭐냐면 여당 의원들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또 그런 의미로 해석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당 의원들 비롯해서 이 법여권 인사들 건드리지 말라. 예.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당은 그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세요. 대법원장도 여당 눈치 보는 대법원장인데다가 이번 탄핵으로 해서 재판관들이 다 여당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여당 의원들 걸린 사건도 많아요. 그죠? 선거법 관련한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다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도 이제 수사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예. 자, 그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진 정치적 탄핵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탄핵이 실제 안 되더라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나 해석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어요. 두 분이 저는 좀 지금요. 다르게 효과가 나올 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 예. 사법부에 계시는 판사들이 그것을 우리가 내가 압박받고 있으니 그렇게 여건이 얘기하는 대로 해줘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전 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역효과가 크죠. 내가 가진 권한인데 알겠습니다. 행정부가 그럴 수, 입법부가 그럴 수 있는 것이야. 뭐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이종관 평론가께 뭔가 반론하실 것 같은데 짧게 네, 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결국 자기검열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도 탄핵을 계속 의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권에서 여당에서 탄핵 얘기를 하니까 이거 탄핵 하게 내버려둬야지 그냥 내가 방해했다가는 나한테 비난이 쏟아지겠는 걸. 예. 그래서 자기 검열을 해서 결국 이제 그 발언도 하고 임판사에 대해서 사표 수리도 안 하고 했던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재판관들도 그러니까 뭐 말은 안 하겠죠. 표시는 안 내지만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겠어요? 결국 자기 검열 효과를 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되네요. 지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사법부에서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순서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브리핑,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어제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대체 오시면 25번째입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층수를 높이고 이익 환수를 면제. 그러면은 뭔가 집, 아파트를 많이 높게 지을 수 있고요. 그동안 좀 부담됐던 걸 좀 면제해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영끌 공급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정부가 영끌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용적률 높이고 2년 거주 의무도 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규제 또는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거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집을 질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도심 역세권 등 50층까지 개발 가능하다. 전국에 83만 가구, 3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신규 부지가 확보되는 주택 물량.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땅을 확보하는 거예요. 집을 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근데 그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83만 가구를 좀 넘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이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뭔가 비유를 했죠. 서울에 32만 구가 좀 넘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땅을 확보한다는 건데 이 32만 구를 보니까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은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신도시 중에서 분당이 가장 규모가 큰데 그게 3개 정도 들어갈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요 좀 더 뭐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장 안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내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면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공급 쇼크 수준으로 엄청난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런데요, 전문가들로부터는 또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다음 기사입니다.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미 3기 신도시 발표가 됐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수도권에 18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200만 가구 물량이잖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현실성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어제 정부가 발표한 거는 실제 분양, 그러니까 주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용지 확보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용지 확보 기준인데 주택 숫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뭔가 좀 너무 서둘러서 뭘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입니다. 저 끝으로 가겠습니다. 2025년이란 이 연도가 나왔잖아요. 2025년까지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발표 내용은 이거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언제 어디에다 짓는지는 모른다. 실효성 의문. 그러니까 어제는 어느 곳에다 주택을 할지는 발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구체적으로 입주, 뭐 분양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2025년까지 땅을 확보하고 보통 집 짓는데 한 2년 넘게 3년 걸리면은 2028년이라는 연도가 나옵니다. 2028년은 앞으로 8년 뒤에요. 보겠습니다.
4년 만에 수요 억누르기 실패를 시인한 셈이 됐다. 공급 대책을 많이 내놨으니까요. 그런데요. 아이디어 수준 아닙니까? 이거 혹시 이거 실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와 협의 등 산 넘어 산이다. 그렇죠. 땅을 확보하려면 이게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뭐 야당의 반응도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에 나온 당정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부 공급을 늘리려고 한 것은 우리가 요구하던 바입니다만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 세력의 호재가 되어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주원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 좀 해주세요.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 순서가 참 안타깝지만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순서가 번째 바뀌어야 대책.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됐으면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4년 전으로 돌려서 첫 맞습니다. 대책이 이거였어야 된다. 시계를 돌려본다면 강력한 규제와 동시에 강력한 공급이 동시에 나타났다라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용지 확보 계획을 했었으면 지금 좀 확보가 많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와 맞물리면서 충분한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 안정까지도 도모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공공주도를 하려면 그만큼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예.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금까지 민간 사업인데도 지지부진하고 오래가는 이유는 다양한 욕망이 교차하고 충돌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그 조정이 너무 오래 걸리죠. 맞습니다. 그 용지 확보에만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지금까지 4년 가까이 규제 일변도를 일관해왔던 그런 공무원분들의 그 사고방식이 그게 과연 사업 주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에. 지금은 공기업인 LH 중심으로 해보겠다라고 발표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금 관련 용지를 확보하겠다는데 과연 그 용지가 확보될지가 가장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급의 시그널만 계속 주어져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공공주도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형평성도 있습니다. 민간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없으면서 이거는 공공주도하니까 그 규제 완화를 그리고 인허가 문제를 그렇게 재빠르게 패스트 트랙을 하겠다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 수준하는 게 이제 공공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요구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것이 있냐. 그러니까 딱 하나 이번 연도에 이것이 제대로 법이 정비가 되고 제대로 된 사업의 용지 확보되는 롤 모델이 완벽히 나온다면 그걸 통해서 시장의 안정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 롤 모델, 그렇죠. 제대로 용지가 확보되는 어떤 그런 모델이 제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되게 위험한 정책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요번에 있는 이 집값 상승에 또 아주 그 미시적인 접근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작년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대차 법률로 인해서 전세 공급이 부족해진 게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사실은 서울의 유유지나 나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용지가 이미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접근할 수 있다면은 근시적이지만 그런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좀 빨리 좀 하는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변창흠 그 장관님께서 그 신규 택지 23만 가구 정도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셨지만 서울에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유휴부지나 나대지의 부분에 대한 활용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계속 요구하던 바였는데 그게 빠져 있는 부분은 좀 아쉽고 이건 너무 장기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일 변호사, 지금 굉장히 먼 대책으로 보여요. 2025년까지 용지 확보하고 그 이후에 뭐 분양, 입주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이 되면 대선이 있어요. 정부가 좀 바뀌는 거예요. 정책의 연속성 이런 부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김현미 전 장관을 좀 소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전 장관의 명언이 있습니다. 주택은 빵이 아니다. 찍어내고 싶으면 팍팍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있는데 오늘 변창흠표 이사 대책은 쉽게 말하면은
주택은 빵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변창흠표 이사가 아니라 변창흠표 장관. 변창흠 장관표. 네. 예. 그건 한마디로 주택은 빵이다. 막 찍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겉면만 보면은 홍남기 지금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쇼크 수준의 공급이다라고 하지만 한 단계 덮어봤더니만 땅을 사는 데만 지금 적어도 4년이 걸린다는 그 말은 결국 국민한테 진솔한 대책을 말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쇼크 수준의 공급이 아니고 쇼크가 없다는 것에서 홍남기 장관은 쇼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결국 이 대책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대책이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컨대 동판교, 서판교 다 합쳐서 제가 알기로 한 3만, 4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넓은 땅에 3만, 4만인데 그러면 수도권에 189만 가구를 지을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과연 그것이 구체적인 대책인지 그냥 정치적 프로파간다인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나왔어요. 실천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과연 정부가 얼마나 땅을 확보하고 어떻게 속도를 낼지 그게 남았습니다. 엄청난 물량에 대한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뭐 평가는 그다지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너무 장기적이다 이런 지적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인데요. 사진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 나와 있어요.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뭐 어떤 기사가 준비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정 총리, 기본소득 불가능, 포퓰리즘은 실패한다. 이거 누가 연상되는데요, 지금요. 제목에 보니까 등장하네요. 또 이재명 저격. 기본소득 주장을 줄기차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그와 관련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외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뭐 단세포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약간 뭐 비판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또 나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좀 정리해놨어요. 블룸버그 인터뷰인데요.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럼 우리가 시행하면 우리가 처음이 되는 거네요. 뭐 일부 시험은 해봤지만 포퓰리즘은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이거 굉장한 지적이에요, 지금. 먼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 네. 그저 정책적 생각의 차이를 드러낸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견제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도장 깨기에 나선 거죠. 도장 깨기요? 네. 지금 1등 도장이 이재명 도장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제는 이 도장을 간 거예요, 그럼? 그런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도장 깨기를 하겠다. 이재명 지사의 지금 대표 공약이 기본 시리즈잖아요. 기본소득이 그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깨지 않으면 1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하여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논리 모순이죠. 본인은 얼마 전에 손실보상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손실보상제도 지금 엄청나게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포퓰리즘 아니고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다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접근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또 그렇게 보인다. 도장 깨기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정세균 총리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받고 뭐 답변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기사도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대선 나가려는지 말이 거칠어졌나? 뭐 이런 질문이에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자 이거 혹시 본인 얘기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이런 얘기가 대화가 오갔어요. 여야 잠룡들이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상황 제가 영상으로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사실은 그 이전 5년, 10년 전에 주택에 대한 정책들의 결정물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네. 대원군은 너무 기간이 길죠. 그 상식에 비춰봤을 때 그 산업부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총리님께서 믿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산업부 출신 아닙니까? 예. 저는 믿는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이 안들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시키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행정부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영상 보셨지만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그 원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방어를 딱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대선 출마 관련해서도 얘기를 딱 손을 거버리죠. 굳이 얘기 안 하고. 근데 출마를 안 한다 이 얘기는 명확하게 안 하네요. 아무튼 뭔가 방어를 강하게 하는 모습 있잖아요. 철벽 방어라는 표현이 오늘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데 김은학 교수님. 네. 과거에 지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리 시절 때 저런 대정부 질문에서 받아치고 설명하는 걸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부분이 저는 연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와 유사한데요. 조금 더 유능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더 유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경험이 거기 많이 들어가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산업부의 얘기는 공무원들은 사실 대통령이 뭘 준비를 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다. 본인이 그런 산업부 장관을 했던 경험을 이제 살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러 주요 현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입장을 선명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기본소득 조금 전에 나왔던 뭐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기본소득을 제공하게 되면 모든 복지 비용을 사실 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선별 이제 지원금은 예컨대 지금 어떤 형태로든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건 다른 의견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첨언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의 얘기 부동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주택 정책이라는 게 사실 어떤 흐름 속에서 가는 거지 딱 한 정권이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문제가 막 발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뭔가가 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본인이 어떤 스타일 또는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좀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분명한 어떤 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뭐 대선을 위한 노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부를 리드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본인은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총리지만 정치인이기도 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뭔가 선이 분명해 보이는 그리고 뭔가 강력한 야당에서 거칠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진으로 등장했네요. 기사로 보겠습니다. 김태년 대놓고 김종인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다른 당이잖아요. 근데 다른 당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 뭐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색깔론 미련 못 버리는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누가 그런 말을 하나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모습들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태극기 부대로 변해가는 것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구태 정치의 선두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습니다.
사라져야 할 북풍 색깔론을 되살려낸 김종인 위원장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더 이상 김종인 위원장을 위한 역할과 자리는 없을 듯합니다. 진정한 보수 혁신을 위해서라도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그 사람들 하는 소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뭐 상투적으로 하는 소리니까. 그 언론개혁 입법 추진하고 있는데 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지금 뭐 의석수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뭐 자기네들이 그냥 편의적으로 모든 거를 다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최인정 변호사, 김태년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경쟁당의 대표격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면. 근데 그만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며칠 전에는 뭐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하라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는 점점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원내대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어떻게 보면 주호영 대표한테 대한 어떤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그 총을 지금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누굽니까? 민주당의 구원투수, 문재인 대통령의 산파 아니었습니까? 불과 한 5년 정도입니다. 그 네,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세월이 무상한 건지 그것을 잊어버린 건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그 절로 들어가고 했을 때 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가지고 빨리 원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부탁을 하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대놓고 지금 정계 은퇴를 촉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날 밤 파일을 삭제했냐?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북한 원자력 관련되는 것을 삭제했냐? 그것을 묻는데 그러면 그것부터 좀 대답하면은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주원 교수님. 최근 이슈들을 보면 사실은 여당에게 조금 불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의식했을까요? 아니면 이른바 소위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프레임 전환 뭐 이런 목적이 좀 깔려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저는 프레임 전환 쪽에 가능성을 좀 두고 싶습니다. 사실 공당의 대표, 상대당의 대표의 비대위원장도 대표니까 이제 정계 은퇴를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지만 사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그 수장을 이제 공격을 해서 꺾어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당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선거를 앞둔 전략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색깔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김종인 위원장이 보일 수 있는 보수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조금은 무리한 어떤 발언을 했지만 그 무리한 발언에도 나름대로의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니까 그럴 수 있다는 해석이 많은데 그러면은 선거가 더 가까이 다가오면 더 거칠어지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사 자격을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턴 뭐 지원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런 기사 오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 한전이면 공기업이잖아요. 정부 관련된 곳이잖아요. 한전산하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했다. 이 기사가 좀 어제 하루 종일 회자가 됐죠? 이 내용이요.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한전산하병원 말고요.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에도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는 떨어졌죠. 안 됐습니다. 근데 뭐 그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이런 입장을 SNS에 보였어요. 딸과 관련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 재개된 느낌이다. 고소한다. 제 딸이 최소한의 인권 보장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취지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제 좀 입장이 나왔죠. 의견입니다. 의사 조모.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딸이니까요. 라는 명찰이 달린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조 씨의 모습을 상상하자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거친 논평이 있었는데 뭐 이런 내용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홍 교수님. 네. 조국 전 장관 딸이 의사로서 이제 인턴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 보면은 정부 병원 아니면 정부와 관련된 공사, 공기업의 병원 뭐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 인터넷 들어갔어요. 이 부분도 좀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두 가지 면에서 조국 전 장관 따님의 선택은 부적절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1심 판결 결과도 그렇고 7대 허위 스펙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따님께서는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인턴 지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나왔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부적절함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도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공공기나 산하병원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기도 좀 어려울 수 있고 안 받아주기도 어려울 수 있는 딜레마를 또 안길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는 자중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과 또 별개로 이 지금 어떤 병원에 인턴을 합격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집중적인 포화를 지금 다 오가는 것은 이게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 기본권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따님의 선택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그분 따님이 어디에 갔다 이거는 정말 그 조국 전 장관이 밝힌 것처럼 조리돌림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중해야 된다고 보고 조국 전 장관의 아까 그런 호소도 타당한 면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 야당의 모 의원께서도 그거는 너무 지나친 처사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학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딸이 좀 인턴을 지원하려고 할 때에도 좀 자제를 시키고 사회적인 어떤 소모가 워낙 크니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딸이 지금 법적으로 어떤 완전히 유죄가 난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최종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죠.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권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갈 때마다 거의 사생활 침해 영역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또 계속 보도가 됩니다. 예. 그런 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한 건가? 이게 어떤 범법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국 전 장관 딸이라는 그거 하나로서 이것이 계속해서 사생활이 이렇게 침해받는 것을 허용하고 또 그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건 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또 있겠다. 그래서 양쪽이 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절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자, 이종훈 평론가하고 최인영 변호사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 글쎄요. 딸의 인권만 중요하고 환자의 생명권은 안 중요하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국민의힘에서 나온 반응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딸도 인권 있다는 거죠. 존중하고 당연히 이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또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지금 아직 그 재판 진행 중이고 이제까지 지금 재판 결과는 딸에게 지금 불리한 쪽으로 지금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자격자가 의사가 됐다. 그래서 환자를 진료한다. 그럼 그 환자에게 진료받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무자격 의사에게 진료받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진료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인영 변호사도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짧게 할게요. 끝까지 아빠 찬스 쓰냐 이런 비판이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라고 이번의 경우도. 왜냐하면은 하고 많은 그 사립병원 놔두고 어떻게 왜 공공과 관련이 돼 있는 병원 계속 하느냐. 제가 봤던 댓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끝까지 아빠 찬스냐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건 아빠 찬스를 넘어서 민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인턴 당선된 그 합격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계속 사람들이 1인 시위하면 거기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왔는데 딱 인턴에 나왔는데 지금 딱 이름을 봤더니만 조국 따님이다라고 하면은 그분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부하면은 그 병원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아빠 찬스를 한다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근학 교수님.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 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턴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의료행위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격증이 박탈이 됩니다. 취소가 돼요. 최종 청이 확정이 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의료행위를 받았던 사람들이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자격자가 결과적으로 나를 의료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딸의 어떤 지원을 사실 만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뭐 조국 전 장관은 호소를 하고 있고요. 뭐 인권이 있다. 그리고 또 뭐 정치권 중심으로 되는 비판적인 시각 계속 또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또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사회 분야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재판이 하나 나왔습니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 낙동강변 살인 31년 만에 무죄. 31년 만에 무죄예요. 누명을 썼던 2명이 끝내 21년간 이미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인전 나왔죠. 모범수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 맡아 주목됐던 사건이기도 하다. 재심을 받아서 무죄가 된 건데 재심 재판부 가혹행위 이후 진술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31년 만에 누명 벗었지만 피해자 고문경찰 용서 못한다. 피해자들이 고문 폭행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검찰 법원 허위자백 당시 수용 안 했다. 재판부는요. 인권 마지막 보로 역할 못했습니다. 선고 직후 사죄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요즘에 재판부가 이렇게 좀 송구하다 사죄하는 이런 경우가 좀 종종 나와요. 요새요.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을 나설 때가 33살, 딸은 2살이었습니다. 나오니까 딸은 24살이 됐고 오늘 같은 날을 학술고담에 기다렸었고.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에게는 악마일 뿐입니다.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최인원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게 나와서 했던 말씀이 인상 깊은데요. 100명의 진범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법 총론에 있는 것을 지금 이분들이 얘기한다는 점에서 뼈아픈데요. 사법부에 대해서 199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낙동강변에 30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2명의 괴한이 나와가지고 여성을 성폭행한 다음에 안타깝게 살해하고 남성에 대해서는 이 상해를 입혔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오리무중이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약 2년 뒤에 부산에서 이 진범을 찾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계속 수사할 때부터 계속 뭐라고 했냐면은 영장도 없이 불법 구속됐고 폭행 가혹 행위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 안 받아줬다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했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 받으면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번에 드디어 무죄가 판결된 그럼 겁니다. 아직 진범은 못 잡은 거네요? 그런 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누명을 벗었는데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좀 안타까운 마음인 것. 아니 21년을 형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게. 사실 그런 거죠. 40세에 해서 지금 6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인생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그 깜빵에서 날려버린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법의 어떤 잘못됐을 경우에 있는 참사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올바른 판단 이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겁니다. 미나리 영화 제목이에요. 오스카 레이스의 청신호 기생충이여 수상 기대된다. 미국의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상 후보에 올랐어요. 골든글로브도 유명한 영화제거든요. 근데 외국어 영화상에 올랐어요. 작품성 좋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골든글로브 배우가 윤여정 조연상 후보 불발 놓고 미국 매체들은 이거 구시대적이다. 여전히 뭔가 편견이 있다. 오스카에선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은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문제가 있네요,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나리 한국어 많다고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이거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 만들고요. 미국 자본이 투자했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영화예요. 근데 외국어 영화라고 됐답니다. 중국 교수님. 이거 좀 묘한데요. 상황이 이상하고요.
네, 이제 아직까지 백인 중심주의의 골든글로브상에 좀 폐해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기생충 영화 같은 건 한국어 대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니까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올랐다 치더라도 예. 지금 이건 앵커님 말씀처럼 플랜 B라고 미국의 이제 유명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투자 자본을 대고 미국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은. 감독 역시도 이제 정의삭 감독님도 한국계 미국인이시거든요. 그 미국인이네요. 네. 그런데 단지 외국어 대사, 곧 한국어 대사가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외국어 여사 후보로 오고 그리고 조연상 거기서 배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골든글로브 수상은 조금 좀 요원하다. 백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카데미상이죠. 오스카상으로 좀 쇄신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게 예. 미국인의 마을에 정착하는 이민자 2세의 이제 삶을 다뤘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민자들이 얼마나 그 백인 중심주의 사회에 뿌리 내리는 게 어려웠는지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바이든 당선과 아울러서 히스패닉계나 이 동양 인종들이 얼마나 정착하기 어려운지를 성찰하게 해주는 영화라고 봅니다. 앞서 재계일보 기사 다시 좀 보겠습니다. 미국 언론도 여기 보면 배우 윤여정, 여우 조연상 이름도 몰렸다는 겁니다. 원래 상을 이미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언론은 이거 백인 중심주의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카데미상, 오스카상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어요.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요. 굉장히 또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